2026년을 앞둔 지금 금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과거 어느 시점보다도 복합적이고 뜨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값이 이미 많이 오른 것 아니냐, 지금 들어가면 꼭대기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거시 환경을 차분히 뜯어보면 이 질문 자체가 아직은 너무 이르다는 결론에 가깝습니다. 올해는 재정정책의 방향성, 통화정책의 전환 가능성, 지정학적 갈등의 상시와 보호무역과 관세 이슈까지 동시에 겹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뜨거울 수 있는 조건들이 이미 갖춰진 상태입니다. 금은 단기 트레이딩 자산이 아니라 구조적 환경 변화가 만들어내는 장기 사이클 자산입니다. 지난 100년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금 가격의 상승 국면은 짧게는 9년, 길게는 13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상승이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주식처럼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이 아니라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중간에 조정은 있어도 전체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장기 사이클의 중반부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절반을 지났을 수 있지만 상승률로 보면 아직 초입에 가깝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지금의 금 상승은 단순한 수요 증가가 아니라 화폐에 대한 신뢰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금은 5,000년 넘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신뢰 자산의 지위를 잃은 적이 없습니다. 제국이 바뀌고 화폐 시스템이 무너지고 통화 가치가 재편될 때마다 금은 항상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환경 역시 과거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글로벌 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이고 세계는 다시 블록화되고 있으며 자유무역의 시대는 빠르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금이 오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입니다. 2019년 이후 현재까지 금 가격은 대략 3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결코 적은 상승은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화폐 신뢰가 붕괴되는 구간에서 금이 10배 이상 오르지 않았던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와 비교하면 지금의 상승은 과열이라기보다 정상적인 진행 과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금 시장을 고점으로 보기보다는 본격적인 장기 상승 국면의 입구에 서 있는 단계로 해석하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물론 이 과정이 직선으로만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간중간 큰 조정도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금을 단기 가격으로만 보면 늘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거시구조와 사이클의 흐름으로 바라보면 지금은 두려움보다 준비가 필요한 시점에 더 가깝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금 투자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의 금 상승 국면을 단순한 가격 급등이 아니라 사이클의 필연적 결과로 봐야 할까요? 이 질문의 핵심에는 항상 하나의 키워드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부채입니다. 특히 미국의 부채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금 시장을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38조 달러를 넘어섰고 머지않아 40조 달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숫자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속도입니다. 부채가 이 정도 규모에 도달하면 이제는 새로운 정책을 쓰지 않아도 숨만 쉬어도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이자 비용만으로도 연간 1조 달러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하고 여기에 의료비, 연금, 사회보장 지출처럼 줄일 수 없는 고정 지출이 겹칩니다. 이 지점부터는 재정이 관리되는 상태가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넘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긴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긴축은 곧 복지 축소와 실업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자살에 가깝습니다. 세금 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표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정치 구조에서 강력한 증세는 선택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남는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역사적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됩니다. 긴축, 증세, 인플레이션 용인, 그리고 생산성 혁신이라는 도박입니다. 이 중 실제로 가장 자주 선택된 방식은 3번째,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부채의 실질 가치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1억 원이 집 한 채 값이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숫자는 같아도 부담은 훨씬 가벼워지는 것이죠. 부채를 갚은 것이 아니라 부채의 무게를 희석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화폐 신뢰의 약화입니다. 화폐를 많이 찍을수록, 그리고 그 화폐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돈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가? 이 질문이 확산되는 순간 자금은 화폐에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금의 도착지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금입니다. 지금의 금 상승은 단순히 투자 수요가 늘어서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서서히 축적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이동입니다.
중앙은행과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고 금을 늘리는 흐름 역시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은 이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위기를 반영하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금 시장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배경입니다. 부채라는 구조적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금이 차지하는 역할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의 금 상승을 단기 현상이 아닌 장기 사이클의 일부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채 문제를 이해했다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과거 패권국들의 선택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늘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지만 큰 틀에서의 흐름은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과거 스페인 제국,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에 이르기까지 패권을 쥐었던 국가들은 모두 비슷한 지점에서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을 때 선택지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긴축과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결국 남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거나 생산성 혁신이라는 한 번의 큰 도약에 베팅하는 길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방식은 가장 확률이 높은 선택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확실하게 부채의 실제 가치를 깎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화폐 가치는 서서히 떨어지고 생활 물가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전과 똑같이 벌어서는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자산 가격의 재평가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기에 더해 네 번째 선택지, 즉 생산성 혁신이라는 카드도 동시에 꺼내들고 있습니다. 과거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패권을 연장했던 것처럼 미국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술혁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본격적으로 생산성에 기여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런 혁신이 실질적인 생산성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막대한 투자와 더 많은 부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통화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설령 AI 혁명이 성공한다고 해도 그 중간 과정에서는 화폐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중앙은행과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 점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과를 보기 전부터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비의 핵심이 바로 금입니다. 금은 어떤 정부의 약속에도 의존하지 않고 어떤 기술 혁신의 성공 여부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금의 가치는 시스템 외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흔들릴수록 금의 존재감은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를 늘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투자가 아니라 보험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화폐 시스템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로마 제국만 보더라도 약 800년 동안 패권을 유지했지만 그 기간 동안 화폐 시스템은 약 100년 주기로 계속 바뀌었습니다. 미국 역시 근본이제에서 신용화폐 체제로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화폐 시스템이 바뀌는 시기에는 항상 혼란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는 늘 금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금 상승은 단순한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더 큰 구조 변화의 전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용인, 생산성 혁신, 화폐 시스템 전환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에서 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금 투자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장기 구조에서 조금 좁혀 금 가격의 중기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금 역시 자산인 이상 오르는 과정에서 반드시 쉬어가는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금 가격 사이클을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승장이 시작된 이후 사이클의 정확히 중간쯤에서 한 차례 비교적 큰 조정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1970년대 금 상승 사이클을 보면 1970년부터 1980년까지 이어진 대세 상승 속에서도 1975년 전후로 긴 횡보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2000년대 사이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상승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약 25%에 달하는 조정을 겪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1930에서 40년대 사이클에서도 중반부에 조정이 존재했습니다. 이 조정의 공통된 배경은 거의 예외 없이 경기 침체였습니다. 금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금의 펀더멘털이 나빠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모든 자산이 동시에 흔들리는 국면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현금이 가장 귀해지는 시기에는 금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은 위기에서 완전히 안전한 자산이 아니라
가장 빨리 회복하는 자산에 가깝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현재의 거시 지표들을 보면 이런 중간 조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실제 금리의 움직임, 고용 지표의 둔화 조짐 등은 경기 둔화를 암시하는 신호로 자주 언급됩니다. 여기에 더해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융시장 변동성까지 겹친다면 중기적으로 한 차례 큰 흔들림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은행들 역시 장기 상승에는 동의하지만 중간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조정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조정을 위험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장기 사이클 자산에서는 조정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기회의 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금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매수를 미루고 있다가 예상보다 조정이 늦게 오거나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더 높은 가격에서 다시 추격 매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전략은 조정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승 사이클의 한가운데에서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정은 언제 올지 알 수 없고 그 폭 역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정을 마치는 능력이 아니라 조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국면은 단기 방향성보다 중기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조정 가능성을 인정하되 그로 인해 장기 흐름을 부정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금시장은 지금 바로 그 균형 감각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실제 투자자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금 투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방향을 맞추려는데 집착하는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오른다, 하반기에 큰 조정이 온다와 같은 전망은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매매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의 상승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구조적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금 투자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기준은 단기 흐름이 아니라 장기 추세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금 가격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 단기 조정 여부만을 이유로 시장 밖에 서 있는 것은 오히려 기회를 놓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처럼 재정정책, 통화정책,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시에 작동하는 국면에서는 예상보다 상승이 더 길고 더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때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자금을 분할해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금에 투자할 계획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를 한 번에 모두 투입하기보다는 3회에서 5회 이상으로 나누어 일정 기간에 걸쳐 매수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이 오르더라도 일부는 이미 보유하게 되고 조정이 오더라도 남은 자금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분할 매수의 진짜 장점은 심리 관리에 있습니다. 금 가격이 빠르게 오를 때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라는 조급함이 생기고 반대로 가격이 흔들릴 때는 조금 더 기다리자는 두려움이 커집니다. 분할 전략은 이런 감정의 진폭을 줄여줍니다. 시장을 마치려 애쓰는 대신 시장에 적응하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조정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만약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금을 매수하고 있다가 예상보다 큰 조정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는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강약을 조절하는 접근입니다. 장기 투자에서는 이 방식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조정이 올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아무런 포지션도 잡지 않고 기다리는 전략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 가격이 이미 70% 이상 올랐는데 이후 추가로 50% 더 상승한 뒤 20% 조정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정을 기다리던 투자자는 결국 더 비싼 가격에서 다시 진입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조정을 마쳤다고 해도 결과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 투자의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상승을 전제로 하되 하락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두는 것. 이것이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금 투자자가 가져야 할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이제 전략의 큰 틀을 세웠다면 실제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호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장기 흐름을 보면서도 중기적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합니다. 금 투자에서 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널리 알려진 지표는 RSI입니다. RSI는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 변동성을 바탕으로 현재 시장이 과열인지 과매도인지 판단하는 보조 지표입니다. 금은 원래 변동성이 큰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RSI가 극단적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RSI가 70을 넘어가거나 80에 근접할 경우 이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달아올랐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서두르기보다는 분할 매수 계획이 있다면 잠시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RSI가 30 이하로 내려오는 경우는 다가 있다면 이는 단기적으로 과도한 공포가 반영된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구간이 반드시 바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가격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에 나눠두었던 투자 금액 중 일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한국 투자자라면 반드시 함께 봐야 할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에서만 김치 프리미엄을 떠올리지만 금시장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국내 수요가 급격히 몰릴 경우 국제 시세 대비 국내 금 가격이 10% 이상 비싸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1%부터 2% 수준일 때는 비교적 정상적인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치 프리미엄이 10%, 20%까지 확대된다면 이는 가격 그 자체보다도 심리 과열을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실물금이나 KRX 금시장을 통한 매수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프리미엄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매수를 미루거나 하더라도 소액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없거나 드물게 역프리미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금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낮아졌다는 의미이며 단기적으로는 금이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공포와 무관심이 극대화된 구간에서 장기 투자자는 오히려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RSI는 글로벌 가격의 과열과 냉각을,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수급과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면서 분할 매수 전략의 강약을 조절한다면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금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금을 살 때보다 더 어려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 파느냐의 문제입니다. 특히 금처럼 장기 사이클을 가진 자산은 조금 더 가면 더 오를 것 같고 지금 팔면 너무 이른 것 같고 라는 고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에서는 매수보다 매도가 더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실질금리가 반등하기 시작하면 그때 팔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실질금리가 명확하게 반등하는 시점에는 이미 금 가격이 상당 부분 상승을 마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확신이 생겼을 때 파는 전략은 대부분 늦습니다. 시장은 늘 지표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실질금리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의 금가격 사이클과 실질금리의 움직임을 함께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반복됩니다. 실질금리는 한 번에 바닥을 찍지 않습니다. 내려갔다가 반등하고 다시 더 낮은 저점을 만들고 또 반등하는 과정을 보통 3차례 정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저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금가격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면 매도의 기준도 조금 달라집니다. 실질금리가 최저점을 찍고 완전히 방향을 바꾼 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저점을 하향 돌파하는 구간을 하나의 중요한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은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 낙관을 유지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사이클의 후반부로 접어드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사이클을 보면 이 시점에서 일부 비중을 정리했을 경우 꼭대기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서 매도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접근법 역시 정확한 타이밍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고점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유리한 가격대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입니다. 금 투자는 승부가 아니라 관리에 가깝습니다. 전부를 한 번에 팔기보다는 일정 구간에서 비중을 나누어 정리하는 방식이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금을 보유하는 이유 자체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금은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산이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와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에서 금이 차지하는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전부를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이클의 변동성에 대비해 유지하는 선택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금 매도의 핵심은 언제 가장 비쌀까가 아니라 언제부터 리스크가 내 편이 아니게 되는가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실질금리의 패턴, 사이클의 위치, 그리고 자신의 투자 목적을 함께 점검하는 것. 이것이 금을 팔 때 가져야 할
가장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이제 금을 어떤 방식으로 보유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 투자라고 하면 곧바로 골드바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선택지가 꽤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수단이 가진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현재 시장 국면에 맞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방법은 금 ETF입니다. 금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이 좋고 거래가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붙어 있는 시기에는 실물이나 KRX 금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함이 적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단기적으로 금 가격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싶을 때는 ETF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합니다. 국내 상장 금 ETF는 매도 시 수익의 15.4%가 세금으로 부과되고 해외 상장 ETF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22% 적용됩니다. 금 가격이 크게 오르는 장기 사이클에서는 이 세금 부담이 누적 수익률을 상당히 깎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는 장기 보유보다는 김치 프리미엄이 높을 때의 임시 대안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음으로 금통장 역시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매수 매도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종이금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금 가격을 추종하는 금융 상품이지 금 자체를 보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 대응하기에는 편리하지만 시스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KRX 금시장과 실물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 두 가지는 실물금 가격을 기반으로 움직이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화폐 시스템 리스크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보호수단이 됩니다. 특히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없거나 낮은 구간에서는 KRX 금시장이나 실물금 매수가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후 금 가격이 상승 국면으로 들어가고 국내 수요가 늘어나면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붙으면서 추가적인 수익 요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물금 역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10%를 넘어 20%에 가까워지는 구간에서는 금 가격이 그대로여도 프리미엄이 빠지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무리하게 실물을 늘리기보다는 ETF나 금통장으로 대기하면서 프리미엄이 정상화될 때를 기다리는 전략이 더 합리적입니다. 금 투자 수단은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어떤 국면인가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도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금융상품을, 프리미엄이 낮을 때는 실물 기반 자산을 활용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수단을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때 금 투자는 훨씬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금만 들고 가는 것이 맞을까? 장기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 금은 여전히 핵심 자산이지만 금과 함께 움직이며 기회를 넓혀줄 수 있는 자산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 사이클에서는 몇 가지 귀금속들이 금보다 더 큰 변동성과 잠재력을 동시에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자산은 은입니다. 은은 전통적으로 금이 상승할 때 후행하면서도 상승이 본격화되면 금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여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은 금과 달리 산업적 수요가 매우 큰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이라는 특성상 반도체, 태양광, 전기차, 그리고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까지 은의 사용량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급입니다. 은의 매장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신규 광산 개발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알려진 매장량 기준으로 보면 지금과 같은 소비 속도가 유지될 경우 수십 년이 아니라 10여 년 안에 공급 제약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정체되어 있다면 가격이 재평가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은은 금의 그림자라기보다 독자적인 상승 동력을 가진 자산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수 있는 자산은 백금입니다. 백금은 희소성만 놓고 보면 금보다 더 귀한 금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은 금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누적된 악재 때문입니다. 디젤 차량의 촉매제로 사용되던 백금은 전기차 전환 흐름 속에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반영되었고 그 결과 가격은 장기간 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극단으로 움직입니다. 백금의 경우 부정적인 요인들이 이미 가격에 충분히 반영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수소경제, 친환경 산업, 촉매 기술의 변화 등은
백금의 새로운 수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금과 은이 재평가되는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백금이 뒤늦게 주목받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런 귀금속들을 함께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역할의 분리입니다. 금은 시스템 리스크와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중심축이고, 은과 백금은 그 사이클 속에서 수익의 탄력을 높여줄 수 있는 보조자산입니다. 모든 자산을 금처럼 보유하려 하기보다는 각 자산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귀금속 사이클은 단일 자산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와 화폐, 그리고 실물 자원의 가치가 다시 평가되는 과정입니다. 금을 중심에 두되 은과 백금을 함께 관찰하는 시각을 갖는다면 이번 사이클을 훨씬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 시장을 바라볼 때 반드시 함께 이해해야 할 큰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미중 패권 경쟁의 장기화입니다. 이 경쟁은 단순히 두 국가 간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글로벌 신뢰 구조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금 가격과 매우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달러 하나만 믿으면 되는 시대였습니다. 국제 결제 시스템, 금융 질서, 외환 보유고까지 모두 달러 중심으로 돌아갔고,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거의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금융제재가 무기화되고 결제 시스템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과연 이 체제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자산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은 이런 신뢰의 균열을 가속화합니다. 미국을 100% 신뢰하기도, 그렇다고 중국을 대안으로 삼기도 애매한 상황에서 각국은 선택이 아니라 분산을 택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 비중을 늘리는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은 이 흐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금은 누군가의 약속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통화량의 문제입니다. 패권 경쟁이 심화될수록 각국은 자국 경제를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하게 됩니다. 과거 미국은 달러를 대량으로 발행해도 인플레이션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발행된 달러가 해외로 흘러나가 상품과 서비스를 다시 끌어오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내부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금은 자연스럽게 재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2026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화정책은 완화 방향을 향하고 있고, 재정정책 역시 확장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친다면 금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지금 비싼가 싼가가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있는가입니다. 금은 기다림의 자산입니다. 꾸준히 모으고 구조적인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중간에 큰 조정이 온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된 투자자에게만 허락되는 기회입니다. 결국 이번 금 사이클은 단순한 투자 테마가 아니라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금을 바라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